국어 햇쌤이랑 다 해보자. 안녕하세요, 다혜쌤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3학년 친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내년에 수능을 보고자 하는 다른 학년 친구들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선생님은 여러 이제 3학년 친구들이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5개월 정도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친구들 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가정 하에 이제 좀 총평에 대해서 이 솔루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의 이름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대로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한다고 막 성적이 수직 상승하고 그렇진 않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보고 나서 들었던 고민들 그런 생각들에 대한 최소한의 해답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항이 독서 지문이 조금 특이해졌어요. 아마 여러분들 좀 당황했을 겁니다. 딱 1번 문제 보자마자 뭔가 짧은 게 있어. 뭐지? 화작이랑 바뀌었나?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문학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독서가 먼저 나와버렸네? 라고 당황을 좀 했을 겁니다. 독서 지문수가 좀 늘었죠. 독서 지문수가 늘었어요. 기존에 예시 문항까지 포함해서 기존의 지문수는 3개였습니다. 그래서 3개였고 첫 번째 게 이제 우리 인문지문, 보통 인문예술로 이루어져 있는 가와 나 2개의 짧은 글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유형과 그 다음에 사회문화지문, 법경제가 나왔던 그 지문 하나 조금 그렇게 길이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과학기술이 나왔던 이것 또한 중간 정도 길이의 지문 요렇게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바뀌었어? 4개가 됐어요. 다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그대로 가져가되 뭐가 나왔어? 독서 방법론이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주제통합 뭐 이런 거에 속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그죠? 정말 순수 독서 관련 제재야.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진짜 완전 처음 보는 건데 왜 하필이면 저희 때는 선택 과목으로 바뀌기까지 했는데 왜 이런 것까지 등장을 했나요? 라고 했을 때 자, 기출에 대해서 조금 오랜 시간 동안 한 10개년 정도 공부를 한 친구들은 당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유형 자체가 조금 옛날 유형이에요. 독서 방법론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물어본 해가 있었고 시행된 해가 있었습니다. 예전 평가원 스타일을 좀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좀 기출 분석을 오랜 기간 동안 한 친구들은 대충 알 수 있겠지만 원래 국어라는 과목이 언어였어요. 언수회, 지금은 국영수지만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언어 시절의 문제, 그 지문을 좀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제 현장 강의 학생들한테는 기출을 너네가 이제 현역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3개년, 5개년을 하지만 만약에 내가 정시에다가 시간을 좀 쏟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은 10개년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어느 정도 내신이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원서 수시 어떻게 쓸지 마무리가 됐다면 기출을 10개년 정도 분석을 하면서 지난 10년간 이런 유형들이 등장을 했었구나. 이런 지문들이 등장을 했었고 그 지문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물어봤구나라고 유형을 파악해 줬으면 좋겠어요. 유형 파악. 그 지문에 대한 내용을 알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게 제재로 나왔는지 막 그걸 외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문제로 나왔는지 당황하지 않도록 그 유형을 파악하라는 거야. 그래서 약간 옛날로 회귀하는 느낌. 물론 이제 옛날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뭔가 뭐 안 좋은 건 아니겠죠. 분명히 거기에서 얻을 게 있었고 평가하고자 하는 게 있었으니까 그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옛날 유형들 이런 것들을 갖고 온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옛날 평가원 지문을 건드리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 그래서 10개년 정도까지 지금이 2022학년도잖아요. 그죠? 선생님 생각에는 2011학년도까지는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조금 더 옛날 것까지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내 생각에는 한 2009학년도 정도까지 해도 무방할 것 같다. 그 전에는 살짝 많이 달라요. 살짝 많이 다르고 2011 뭐 요때까지는 그래도 볼만한 지문들이 꽤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10개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2011학년도 왜냐면 이때가 조금 더 12학년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11학년도 거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전 거까지 해보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2009년까지 건드려도 괜찮고 그 다음에 선생님 평가원까지 다 해봤는데 이렇게 옛날 유형들을 다시 풀어보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이 기간 내에 포함하는 교육청 문제를 푸셔도 무방하십니다. 다만 이왕이면 3월
이왕이면 3월 기준으로 해서 그럼 한 10개 정도가 더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독서 지문 수가 늘어나고 대신 그 지문을 채우고 있는 텍스트의 길이 자체는 그렇게 늘어나진 않았어요. 사실은 새로 이제 들어간 독서 방법론 지문 자체가 짧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서 나머지들이 조금씩 한두 줄 정도는 짧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텍스트 몇 글자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선생님 생각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벌어졌다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문 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길이가 대단히 늘어나진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형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줬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와줬죠. 일단은 가나형 요거 나오는 거는 일단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아마 무리 없이 9월 평가원까지 이 유형에 출제가 된다면 수능에서도 그렇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 자, 그렇단 이야기는 쉽게 생각하면 결국에는 방법론 지문 하나 나오고 여기에 짧은 거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적당한 길이 하나 조금 긴 거 하나 해가지고 5개 정도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되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묶여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내용상의 연관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관관계를 만들면서 읽어야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엔 독해력이야. 결국엔 독해력.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독해력이라는 능력치가 없으면 어떤 지문이 나오든 어려울 수밖에 없고 독해력이라는 능력치 자체가 잘 함양되어 있는 친구들은 어떤 지문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그냥 읽고 풀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독해력,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선생님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의 독서 강의 있죠? 거기에 선생님이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굉장히 자세하게 인트로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참고해서 강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다루기에는 시간이 조금 촉박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6평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 강의를 찾아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적인 게 무엇이 있느냐? 아까 선생님이 독서 얘기를 하면서 살짝 언급을 하긴 했는데 전반적인 문제, 지문 배열의 그 순서가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예시문항 평가원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던 저희가 이제 2022학년도 수능을 이런 식으로 구성해 볼까 합니다. 라고 이제 냈던 예시문항 있죠. 그럼 당연히 어떤 이제 뭐 사설이든 뭐든 어떤 문제든 심지어 교육청까지 이거에 따라서 문제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게 뭐였냐면 문학이 먼저 나왔어요. 보통 현대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독서와 문학이 이제 순서가 좀 섞인 상태로 공통 문항을 구성한 게 예시 문항이었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풀었던 교육청 문제집, 교육청 모의고사, 그다음에 온갖 사설 문제집들도 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지문 배열이 어떻게 됐어? 독서 쫙 나오고 문학 쫙 나오고로 바뀌었습니다. 자, 요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6평에서는 이렇게 순서가 제시가 됐다라는 거. 그러면 아무래도 그냥 선생님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뭐가 나오든지 간에 그냥 1번부터 푸는 타입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별로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파트이긴 합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선생님 저는 순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을 때는 이런 배열이 정해져 있는 순간부터 독서와 문학이 독서 한번 쫙 나오고 문학 한번 쫙 나오고 요렇게 되어 있는 지문 배열이 순서 전략이 좀 통하는 그런 배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뭐부터 푸는 게 좋아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정답은 없다고 봐. 정답은 없어요. 자기가 익숙한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 사실은. 그래서 자기 습관이 이미 잡혀 있는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되고요. 특히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뭐가 1번으로 나오든 1번부터 풉니다. 그게 마음이 편해요. 중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내가 혹시라도 놓칠까 봐. 정신사나 나와가지고 내가 17번부터 이제 21번까지는 이제 나중에 푸는 거였지 하고 냅뒀다가 오케이 다 풀었어. 어머 시간도 남았네. 한 10분 남았네. 룰루랄라 하고 있다가 17번부터 21번이 남아있네. 이러면 이제 멘붕 오는 거라 난리 나죠. 그래서 중간 빼먹는 걸 선생님은 이제 자신이 없어서 순서대로 푸는 타입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순서를 좀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친구들 순서가 좀 영향을 미치는 친구들 뭐를 먼저 했냐에 따라서 그날의 어떤 문제풀이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배열 방식이 순서 전략이 좀 통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순서를 고정시켜서 9평 때 연습하시고 쭉 연습한 다음에 9평 때 적용시켜 보시고 수능 때까지 이어가는 걸로. 물론 변수가 있긴 하지. 9평 때 또 바뀌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으리란 법이 없어. 우리가 6평이 기준이긴 하지만 또다시 이걸 토대로 해서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9평 때 뭔가가 더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확정지어서 얘기하긴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짜잘한 형식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순서를 설정하는 게 좋은지. 순서 전략은 어떻게 짜나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는 초반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데 갈수록 힘이 딸리는 타입이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나는 초반 집중력은 막 부산스럽고 약한데 문제에 좀 집중하고 막 이렇게 풀다 보면 점점 집중력이 좋아지는 타입이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선생님 저는 전반적으로 집중력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뭐 풀고 싶은 대로 푸시고 순서대로 푸시고 하시지만 둘 중에 굳이 따졌을 때 초반 집중력이 좀 좋은 친구들, 그다음에 초반 집중력이 좀 약한 친구들로 나눠보자면, 그러니까 집중력이 요런 식으로 가는 친구겠지, 요런 식으로 가는 친구. 자, 이런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학생의 예시예요. 이 학생은 이제 요런 식으로 초반 집중력이 약한데 본인이 어려운 파트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독서가 제일 어려웠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웠고, 문학을 좀 편하게 치는 친구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느냐. 본인이 쉬워하는 거 먼저. 초반 집중력이 약한 경우에 자기가 어려워하는 걸 먼저 치게 되면 집중이 더 안 돼요. 나는 안 그래도 초반에 막 흔들리는 타입인데 처음부터 막 독서를 때려. 막 과학기술 나와, PCR 나와. 이러면 이제 막 당황한다. 동공 지진 오고 집중 안 되고 이 뒤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내가 초반 집중력이 약한 친구들이라면 그거에 속하는 친구들이라면 내가 가장 좀 마음 편하게 풀 수 있는 것 먼저 푸시고 그러면서 점점 집중하면서 올라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식입니다. 물론 선생님이 무조건 이렇게 하란 뜻은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하란 뜻은 아닌데 순서 어떻게 할지 너무 고민이 되고 물어봐도 답이 다 달라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줄 수 있는 어떤 솔루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저는 초반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점점 떨어져요 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어려워하는 거 먼저 하는 게 좋겠죠. 어려워하는 거 먼저 들어가서 풀 파워 집중력으로 일단 어려워하는 거 먼저 해결하고 집중력 흐트러질 때 즈음에 좀 마음 편한 거 풀어주는 거, 그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요거를 눈으로 확인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니까, 만약에 내가 순서 전략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번 6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순서 전략 쓰기 나쁘지 않은 그런 구성이다. 그 다음에 순서 전략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전략을 쓰는 게 좋느냐, 본인이 초반 집중력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순서대로 푸는 친구들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가시면 돼요. 가시던 길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지. 연계체감. 분명히 이제 EBS를 연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그죠, 우리가. 자, 그래서 연계체감이랑 그 다음에 EBS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선생님? 요게 좀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내신을 챙기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이제 수능 특강을 보통은 내신 교재로 선택을 해서 내신을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학습이 된 상태일 겁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 그냥 뿌리부터 정시입니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EBS를 건드리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자, 그래서 일단은 연계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할지 파트별로 나눠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예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연계가 어떤 게 됐냐면, 일단은 가나 복합 지문에서 요 나지문 있죠. 여기에 제1원이랑 천인 가문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거는 우리 주제통합 파트에서 나왔었던 그 제재를 일부 차용했습니다. 물론 일부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영향이 있기는 한데 안 읽었다고 해서 독서를 못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조를 하지만 연계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는 게 제일 좋냐면 나 이거 읽어본 적 있어. 익숙해.
정도로 써먹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능특강 EBS를 공부를 할 때 그걸 지식으로 접근하게 되고 암기로 접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배경 지식, 베이스로 깔아야 되는 걸로 접근하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지문의 내용과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평가원 지문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굉장히 큰 멘붕에 빠집니다. 어? 분명히 내가 EBS에서 풀었을 땐 이런 용어를 썼는데 왜 여기선 이런 용어를 쓰지? 이거는 이거랑 다른 건가? 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생각에 개입을 해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EBS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일단 풀기는 푸셔야 돼요. 풀긴 푸셔야 돼. 아예 막 뭐 냄비 받침으로 쓰거나 뭐 이렇게 갖다 버리거나 뭐 구매를 안 하거나 뭐 당근마켓에서 팔거나 뭐 이렇게 하시지는 마시고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뭐다 깊이 있게 파고들진 마세요. 지식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막 외우고 여러분들 배경 지식으로 쌓고 이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어느 정도까지 나 이거 본 적 있어. 정도로까지 익숙함의 차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지문을 봤을 때, 이거 나 읽어본 내용에 대한 거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랑, 초면입니다. 라고 하고 들어가는 거랑은 아무래도 지문과의 친숙도, 부담스러움이 확 차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부담스러움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연계 교재를 푸실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일단 요렇게 나왔었고 갑자기 딴 길로 샜어. 자,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형벌론. 형벌론에 대한 게 이제 연계가 조금 됐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 아마 체감이 제일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PCR.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이렇게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이런 내용 생물을 사실 굉장히 많이 내는 편이어가지고 평가원에서 생물 지문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분명히 연계는 됐다. 거의 다 연계가 된 거지 사실은 모든 파트에서 하나씩 건드린 거니까. 하지만 뭐다? 안 풀었다고 해서 못 풀 문제는 아니다. 못 읽을 지문도 아니다. 라는 거. 다만 뭐다? 풀어주시는 게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네. 자,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 지금 수특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라고 한다면 수특 지문을 하루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면 분명히 수능 전까지 무난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가볍게 풀어주는 정도 읽어주면서 내가 요거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갔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막 지식적으로 공부하시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딱히. 그래서 일단은 풀어주셔라. 라는 결론. 자, 그 다음에 문학입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첫 번째 현대소설 무사와 악사가 이렇게 연계가 됐습니다. 다만 수특에 나와 있는 부분과 당연히 평가원에 나와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좋냐? 일단 문학은 얘들아 EBS 수능 특강 다 풀긴 풀어야 돼. 이건 풀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얘는 깊이 있게 하지 말라는 거고 얘는 풀어야 되고. 자, 그래서 현대소설은 어느 정도로 해주는 게 좋냐면 전체 줄거리 막 주제를 외우진 말고 대충 이제 누가 등장해서 누구랑 갈등을 일으키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줄거리랑 그다음에 인물 정보 정도만 보면서 가시면 됩니다. 정도만 보면서 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왔어? 수능 특강 이제 고전시가랑 갈래복합 나오잖아. 갈래복합 파트에 이 윤리유곡이 나왔었어요. 물론 이 윤리유곡 5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2개만 겹쳤어. 다 겹치진 않아. 그래서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연시조나 가사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겁내 많은 것 중에 일부만 뽑아서 내겠습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을 다 볼 거 아니라면 일단은 당연히 문제 뭐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전문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한번 뭐 읽어보시고 사실은 내가 이 고전 시가의 그 안에 있는 작품의 내용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겠죠 사실은. 자, 그래서 요거 고전 시가 파트는 한번 싹 공부를 해주시긴 해야 된다. 그래서 전부 다 수특이든 수완이든 수능 완성이든 이제 곧 나오겠죠. 전부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 번씩은 작품 다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현대어로 스스로 한번 바꿔보시고 바로 현대어 직역이나 수능특강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랑 이어서 이 뜻은 이거구나 이 뜻은 이거구나 라고 맞춰보지 마시고 스스로 해석 한번 해보시고 맞춰보시고 해석 한번 해보시고 맞춰보시고 그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고전산문 같은 경우에도 연기가 됐습니다. 채봉감별곡이 연기가 됐죠. 그래서 고전산문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니들 어휘를 알아야 돼. 어휘를. 그래서 어휘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했어. 근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느 정도까지 어휘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선생님은 모르기 때문에 읽으면서 너희가 모르는 건 다 정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용왕이 대휘하여 라는 말이 있어. 그럼 이걸 잘 모르면 용왕이 뭘 했단 얘기지? 몰라. 용왕 감정 상태 몰라요. 근데 대휘가 크게 기뻐하며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용왕님 지금 굉장히 기분 feel so good 인 상태라고요. 그죠? 그걸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은 그리 다르게 읽히는
막힌다고. 그지? 고전산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지금 육평도 마찬가지지만 내용일치 차원이에요. 너희가 이 내용을 이해했니? 알고 있니? 이 인물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휘 파악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인물 관계도 그려주시고, 그래서 누구랑 누구랑 갈등을 하고 누구랑 누구랑 혼인이 이어졌는데 누구 때문에 이게 파탄이 났고 누가 이렇게 조력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인물 관계 만들어서 이어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 과정에서 하나의 인물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이 등장한다면 밑에다가 적어주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EBS에 나와 있는 고전산문 공부할 때 모든 작품을 스스로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 현대시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굳이 막 그 여러분들의 모든 분석서 같은 거에 나와 있는 주석들 있죠. 뭐 이런 것들은 굳이 풀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대장간의 유혹이 출제가 됐고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의 모의고사에서도 대장간의 유혹이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6평에서 한번 나왔던 작품은 수능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긴 해요. 100%안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농후하긴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하는 일은 거의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내가 정말 주의 주고 싶은 거, 뭐 주석 교과서에 나온 것이든 사용 설명서에 나온 것이든 뭐 분석 책 이런 거에 나온 것이든 거기에는 모든 작품들의 주석이 딸려 있단 말이야. 아, 이 시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딸려 있는 게 있는데 그거 절대 외우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의 해석을 정해놓고 출발하는 거라서 평가원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 오히려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주석 외우기 하지 마시고 오히려 맥락 해석 연습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맥락 해석, 그냥 여러분들이 작품을 처음 본다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화자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대상이 뭔지, 정서나 태도가 어떤지, 시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어떤 표현 방법을 썼는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모르는 시랑 같이 나왔을 때, 현대시는 그렇잖아. 연계 작품 하나, 그다음에 모르는 작품 하나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모르는 작품 나왔을 때도 간단하게 연결 지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건 선생님이 다음 영상에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석 외우기 하지 마시고요. 참고적으로 읽어주시는 건 괜찮은데 외우기 하지 마시고 맥락 해석 연습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이에요.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거야. 선택 과목. 지금 선택 과목으로 나뉘었잖아, 얘들아. 그죠? 선택 과목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로 이렇게 나뉘게 됐는데 이 시점에서 6평인데 선생님 바꿀까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뭐 당연히 나는 화작하기로 했었고 화작 괜찮게 나왔고 화작으로 쭉 갈 겁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언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근데 고민이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보다 화작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말리고 실수를 했어. 생각보다 언매 때문에 모르는 게 많이 나와서 문제를 많이 틀렸어.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을 때 화작하는 친구들 지금 언매한다고 해서 될까요? 그다음에 언매하는 친구들 화작이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지 않을까요? 하지만 바꾸고 싶은 마음이 막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그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무조건 절대 바꾸지 마. 혹은 무조건 바꿔. 라고는 못해. 라고는 못해. 당연히 못하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기준은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시냐면 모두 풀어보세요. 모두 풀어봐요. 화작 선택했던 친구들은 언매를, 언매 선택했던 친구들은 화작을. 다만 시간을 재보세요. 얼마나 걸렸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물론 화작, 언매 둘 다 한 번씩 다시 풀어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실전에서 풀 때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테니까 만약에 화작을 풀었던 친구는 언매를, 언매 풀었던 친구는 화작을 시간을 재놓고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채점 한번 해보시고 내가 어디에서 틀렸는지, 뭐 언어에서 틀렸는지, 언어에서 틀렸으면 뭐 의문에서 틀렸는지, 단어에서 틀렸는지, 문장에서 틀렸는지 이런 것들 파악하시고 몇 개 틀렸는지 그리고 총 몇 분 정도 걸렸는지 이런 것들 아마 실전에서 화작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화작을 선택해서 푼 친구야 언매를 한번 풀어봤어 화작 풀었을 때 대충 얼마나 걸렸는지 본인이 알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시계 보잖아. 그죠? 화작 다 푼 다음에 시간 한번 흘끔 봤을 거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걸렸는지 기억나는 대로 토대로 해서 어떻게 기준을 조금 보시냐면요. 자, 만약에 선생님 다 비슷해요. 걸린 것도 비슷하고 틀린 것도 비슷해요. 그러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십시오.
다 비슷해. 선생님 시간도 비슷하게 걸렸고요. 틀린 것도 그냥 비슷하게 틀렸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대로 가시는데 만약에 다른 경우. 자, 만약에 틀린 개수 차이가 한 개 이하예요. 별로 많이 안 틀렸어. 내가 예를 들어 화작을 하는 친구인데 화작에서는 뭐 2개를 틀렸고 그다음에 언매에서는 예를 들어 3개를 틀렸어요. 한 개 이하로 차이가 나죠. 그죠? 이렇게 틀린 경우에 만약에 3분 정도 차이가 난다. 언매가 3분이나 빨리 풀었어. 그럼 바꾸십시오. 그럼 바꾸세요. 선생님 왜 3분이에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3분이라는 기준을 든 건 마킹 시간. 마킹 시간 기준입니다. 그래서 3분 정도면 여러분들이 3분을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했을 때 3분 정도가 넘어가면 사람이 심하게 말려요. 1, 2분 정도 딜레이 되는 건 괜찮거든. 근데 3분 정도가 넘어가잖아. 그럼 시간상의 압박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체감상 가장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시간이 3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3분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막 선생님 2분 59초는요? 막 이런 친구는 없겠지. 대충 이 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딜레이가 된다면 만약에 선택 과목을 먼저 푸는 친구들은 공통 과목에 영향이 갈 거고요. 선택 과목을 제일 나중에 푸는 친구들은 마킹 시간에 영향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기준은 3분. 단 틀린 개수 차이가 한 개 이하인 경우 별로 차이는 안 나는데 시간은 3분이나 차이나. 그럼 바꾸시란 얘기야. 근데 만약에 선생님 3분 빨리 풀었는데 한 5개 틀렸어요. 노, 안 돼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틀린 개수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틀린 개수가 2개 이상 차이가 난다. 2개 이상 차이가 나. 자, 제가 원래 지금 이제 화작을 선택하는 친구들 3개 틀렸어요. 근데 언매는 하나밖에 안 틀렸어요. 이런 무조건 바꿔야지. 다만 무조건 바꿔야지인데 대신 언매에 3분이 더 들어갔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언매에 한 2분 정도 더 쓰긴 했는데 한 개밖에 안 틀렸어요. 라고 하면 바꾸세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왜 2개인가요? 이건 왜 기준이 2개예요? 라고 했을 때 2개 정도면 등급이 무조건 갈립니다. 무조건 갈려. 어지간하면 갈려. 2개면은 최소 4점에서 많게는 5점, 정말 많으면 6점까지 가요. 그죠? 3점짜리 틀렸을 때. 무조건 등급 갈리는 점수가 요거예요. 무조건 등급 갈리는 점수가 요거라서 선생님이 2개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좀 크다라고 하면 바꾸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다 라고 하면 원래 하시던 거 쭉 밀고 나가시면 돼요. 이게 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의문인 거 선생님 그럼 남은 시간 5개월 동안 되나요? 라고 했을 때 특히나 사실 언매에서 화작으로 바꾸는 친구들은 부담이 없을 거야. 공부를 더 해야 된다기보다 문제를 계속 풀어주면 되니까. 근데 화작에서 언매로 바꾸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 문법이 5개월 만에 돼요? 되긴 됩니다. 돼요. 안 되진 않습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냐에 따라서 5개월 내에도 충분히 언매 잡힐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혹시나 나중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언어 공부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5개월 동안에 충분히 된다라는 거,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준을 잡아드렸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틀렸던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내가 뭘 틀렸는지 어디에 약한지 뭘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잡아주시는 게 좋겠네요. 항상 반복이 답이라는 거. 사실 복습할 건 없고 내가 뭔가 공부를 가르쳐 준 건 아니니까 반복이 답이다로 선생님이 고쳐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이 솔루션에 따라서 다음 구평 때는 더 좋은 결과를 그리고 수능 때는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안녕.